아버님, 그때 말씀드린 것 말고 조금만 더 가능할까요? 또 돈을 달라고? 이번엔 얼마가 더 필요한 거냐?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노후자금 10억, 며느리 욕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이 될 줄은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른의 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한 사람의 노후를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처럼 큰 사업을 벌이거나 한 번에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몫을 다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아침에 나가 밤에 들어오는 생활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일이 고돼도 이 나이 되면 좀 편해지겠지. 그 말 하나로 버텼습니다. 돈을 모으는 방식도 단순했습니다. 쓸데없는 데 쓰지 않고 모을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모으는 것. 술자리도 줄였고 여행도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이 재미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게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퇴직을 앞두고 보니 딱 1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10억이 큰 돈이 아니라는 말도 듣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돈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허리 통증, 못 챙긴 가족 모임, 참고 넘긴 수많은 날들이 모여 만들어진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으로 사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병원비 걱정 없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조용히 나이 들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저 고마웠습니다. 이 나이에 아들이 제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제 몫은 다 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 예의 지키며 지낼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공손했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아버님, 어머님 하고 부르며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이 더 믿기지 않았던 이유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가 집 문제로 고민이 많다며 찾아왔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고 대출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대화는 대부분 아들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결정적인 말은 늘 며느리 쪽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조심스럽게 나왔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을 의미하는지, 도와달라는 말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저는 그날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조금은 양보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제 노후를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그날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돈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아버님, 잠깐만 도와주시면 저희도 금방 정리해서 다시 드릴게요. 그 말에는 조급함도 있었고 어딘가 미안한 기색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며느리는 말을 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안심시켰습니다.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부모가 조금 도와주면 훨씬 수월해진다더라. 그 말들이 한 번, 두 번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습니다.
전부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어차피 나중에 다시 받는 돈인데.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통장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된 계좌로 조용히 송금하던 날,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불안보다는 안도가 컸습니다. 이제 집 문제가 조금은 해결됐겠지? 이제 저들도 숨 좀 돌리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그때 말씀드린 것 말고 조금만 더 가능할까요? 조금만 더 라는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은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미안함은 줄었고 당연함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미 한 번 도와준 상황에서 거절하는 게 맞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정답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도와주지 않으면 이해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말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 그 말들이 언제부터인가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엔 부탁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보다 더 큰 금액을 다시 송금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도움이 아니라 역할로 바뀌기 시작한 건. 연락은 점점 요청이 되었고, 요청은 점점 전제가 되었습니다. 저의 상황이나 제 노후에 대한 질문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능하시죠? 이번만 넘기면 됩니다. 그 말들만 반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건 부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거절할 수 없는 당연한 몫이 되어버렸다는 걸. 하지만 그때도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내어준 뒤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조금 예민해졌나?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아들의 말투가 달라졌다는 것. 예전의 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 한 번쯤 제 눈치를 보던 아이였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도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마디를 꼭 덧붙이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상황이 좀 급해서요. 아버지가 이해해 주셔야죠. 말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은 끝났고 저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와준다는 말조차 더 이상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마가 필요하냐? 그 질문만 남았습니다. 은버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부담이 된다. 나도 앞으로 쓸 돈은 남겨둬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리가 어디쯤인지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옆에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번만 넘기면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들은 감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다음 요구를 위한 전제였습니다.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 더 도와줘야 한다는 묵시적인 합의. 그 구조 안에서 저는 점점 빠져나오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줄어든 잔액보다도 더 무서운 건 이 돈이 언제까지 나갈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필요한 거냐? 언제쯤이면 끝나는 거냐? 아들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지금 계산하기엔 너무 복잡하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 말은 끝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먼저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또 돈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지, 혹시 이번엔 얼마를 말할지. 가족에게서 오는 전화가 부담이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부모가 아니라 자원처럼 쓰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관계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불안과 침묵 사이에서 계속 돈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장 큰 요구는 오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믿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마지막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마지막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번이 끝이라는 말, 이제 더 이상 부탁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놓았습니다. 아들은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금액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게 정리된다는 시기였습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가 가진 돈의 거의 전부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거절이 아니라는 걸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질문은 해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말이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나는 사람처럼, 제가 그들의 인생을 쥐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직접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부모로서의 역할과 노후를 지켜야 할 한 사람으로서의 입장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돈을 내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지.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아들의 다음 말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저 믿으셔야죠.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 앞에서 너무 오래 부모였습니다. 그날 저는 통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한 줄, 한 줄,
숫자를 세는 동안 제가 쌓아온 시간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송금을 마치고 나서 휴대전화를 내려놓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생각이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노후자금 10억은 그날을 기점으로 제 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그 말이 오히려 모든 것을 끝내는 말이었다는 걸. 송금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도 그날은 처음 걷는 길처럼 낯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분노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도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잘 해결됐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큰 일을 처리하고 있으니 연락이 늦을 수도 있겠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용건이 없어도 안부 전화라도 한 번쯤은 왔을 텐데 그런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좀 바쁜데요. 그 말은 차갑지도 거칠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서운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남겨둔 거리감 있는 말투였습니다. 그래, 일은 좀 정리됐냐? 제가 그렇게 묻자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 이야기는 없었고 그날의 선택에 대한 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손하던 말투, 아버님 하고 부르던 목소리는 언제부터인가 기억 속에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을 때는 항상 대화의 중심이었고 제가 줄 것이 사라지자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 밖으로 밀려났다는 걸. 어느 날 우연히 아들 부부의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집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는 조금 숨이 트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 됐구나. 그런 마음보다 그럼 이제 나는 뭐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 생각이 들자 그동안 애써 외면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섭섭함, 허탈함,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선택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바꿔버린 선택이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아직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가족인데 이 정도에서 멈추겠지? 그런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곧 알게 될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날은 아무 준비 없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계기도 없었고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쌓여있던 생각이 더는 눌러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돈을 달라고 하거나 뭔가를 요구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돈 말이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는 됐냐?
말을 꺼내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괜히 꺼냈다는 말을 들을까봐, 혹시 분위기가 상할까봐 한 단어 한 단어 고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얘기는 지금 하실 필요 없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은 아니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한 번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냥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을 잇자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신 건 맞는데요. 그걸 이렇게 다시 꺼내시면 저희도 좀 부담돼요. 부담.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제가 느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제가 만들었다고 지적받는 감정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당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제쯤이면 되는지만.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말씀 계속하시면 저희도 좀 생각이 많아져요. 그 말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선을 그은 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 뒤에 조용히 섞여들였습니다. 소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옆에 있다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많이 예민한 시기예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돌려 말한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마치 분위기를 망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지 곱씹어 보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 돈은 이미 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돈을 꺼내는 순간 저는 배려받아야 할 부모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날 이후 아들 부부의 연락은 더 뜸해졌습니다. 전화는 더 짧아졌고 대화는 더 얕아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상황이 단순히 돈을 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저는 돈을 내준 대가로 부모의 자리까지 함께 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버린 순간부터 이 관계는 되돌릴 수 없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끊긴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말다툼이 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씩 사라졌을 뿐입니다. 처음엔 전화 횟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안부 전화라도 오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걸어야 통화가 되었습니다. 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먼저 보내면 한참 뒤에야 짧은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바빠요. 그 말들은 틀린 말도 무례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안에 감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와는 아예 연락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엔 명절이나 생일 즈음엔 짧게라도 안부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름조차 휴대전화 화면에서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챙기지 않아도 함께 밥이라도 먹자고 했을 텐데 그 해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일이라서 연락했다. 몸은 괜찮냐?
답장은 그날 밤 늦게 왔습니다. 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뒤에 붙는 말은 없었습니다. 언제 한번 뵙자도 조만간 연락드리겠다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일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명절이 다가왔을 때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언제 오느냐, 무엇을 준비하면 되느냐, 그런 대화는 없었습니다. 결국 명절 당일 아침 아들에게서 짧은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따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따로라는 말이 이렇게 멀게 들릴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차례를 준비할 이유도, 상을 차릴 이유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먹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왔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다. 요즘은 자식들이 바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돈을 준 게 잘못이었는지, 돈 이야기를 꺼낸 게 문제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쉽게 부모 역할에만 머물렀던 게 문제였는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연락이 줄어들수록 제 존재도 조용히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되자 가슴 한쪽이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고 특별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아침부터 따라다녔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정기검진이었고 큰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소식을 아들에게 먼저 전했을 겁니다. 검사 잘 나왔다. 걱정할 건 없다. 하지만 그날은 전화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누군가 진심으로 그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신발을 벗고 들어섰을 때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쓰러지면 누가 먼저 알까? 그 질문에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떠오르지도 않았고 며느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일상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는 사실을. 부엌에 앉아 통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잔액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차갑게 적혀 있었고 제가 기대하던 안정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아플 때를 대비한 돈이었고 혼자 남았을 때를 대비한 돈이었고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돈도 없고 곁에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차리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밥을 먹어야 할 이유가 잘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누구와 나눌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으니 식탁 앞에 앉는 일이 괜히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결국 국만 조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어서도 아니었고 돈이 아까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그제야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게 내가 준비한 노후였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을 기점으로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간에 맡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마지막으로라도 제 마음을 전해야 하는지. 결국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무언가를 되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제 마음만은 숨기지 말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 전 몇 번이나 화면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전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괜히 이 전화로 모든 게 더 어그러지지는 않을지, 아들이 더 멀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멀어질 만큼 멀어졌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목이 조금 메었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한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잘 지내고 있냐?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화는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지 않으면 그쪽에서는 더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준 건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었다. 그냥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가 무언가를 너무 늦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은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도 부담돼요. 자꾸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부담. 그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돌아갈 여지도 없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충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하려던 마음은 이미 필요 없는 것이었고, 제가 지키려던 관계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붙잡지 않겠다고 결심해서가 아니라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말없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꺼내놓고 보니 모든 게 오래전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아직도 그날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의 안부를 기다리지 않고 저녁이 되어도 기다릴 전화는 없습니다. 병원은 혼자 다닙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의사 말을 듣고 나오면 가끔은 누군가에게 괜찮다더라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잠시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돈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은 건 체념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 돈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이야기하는 순간 제가 또다시 불편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내가 너무 쉽게 내어준 건 아닐까? 처음에 선을 그었어야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의 저는 부모였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을 했다고. 지금 와서 그 선택을 부정해버리면 제 인생의 많은 순간들까지 함께 부정해야 할 것 같아 그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후회나 원망을 늘어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지 못하고 마음을 먼저 내어주고 있는 분들. 그분들께 딱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모두 내어주는 것은 다릅니다.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지금 저는 예전처럼 많은 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는 제가 결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고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의 노후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